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에 우리는 이제 그 부동산 총론 첫 시간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토지의 분류까지 했고요. 토지 분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공간정보법, 그 다음 부동산 공시법에서 배우는 28개의 지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봤죠. 자세한 거는 물론 이제 공시법 가서 이제 하시면 무조건 첫 주에 공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공법 가시면 용도 지역 지구제에 대해서도 또 첫째 주에 자세하게 하실 거니까 거기서 보시고,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일단 다재다능처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그런 수준이죠. 네. 자,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분류, 토지를 또 활동상에 따른 분류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서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좀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대지가 있어요. 대지, 택지, 부지, 건부지. 뭐 비슷한데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지목 28가지 지목 중에는 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대. 이 대라는 지목은 이 위에 건물을,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일까요? 대. 우리 28가지 지목에는 학교 용지도 있고요, 철도 용지도 있고요, 종교 용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 건물 짓는 거는 대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따로 있다, 학교 용지가 28가지 지목에는.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지목 28가지 중에 있는 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주거용, 상업용만을 얘기해요. 공장 용지도 따로 있어요. 자, 대지, 주상, 택지는 주상공 합쳐서 택지. 이 대지가 우리 지목 28개 얘기하는 그 대하고 같은 거죠. 공시법에서 대하고 여기 건축법상의 대지는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택지는 거기에 공장까지 설립할 수 있는,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부지, 그거를 토지를 택지. 그 다음 부지는 그 부지 위에 있는 건물이라는 게 꼭 정해지지 않았다. 그게 어떤 정착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 바닥 토지, 모든 바닥 토지를 얘기한다. 바닥 토지,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하천이 흐른다. 하천 바닥에 토지가 있나요? 하천 바닥에 토지를 하천 부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예. 공항 부지. 뭐, 그렇게 다. 뭐가 있든 간에 그 밑에 깔고 있는 바닥의 토지를 다 부지라고 얘기한다. 부지. 하천 부지 생각하시면 되고, 건부지는 부지 중에서 건물이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건부지는 가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감가다. 건부지 감가. 왜 감가예요? 용도가 제약이 받는다. 그 건물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부지 경우에 여러분이 저당권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은행에선 많이 해준다, 적게 해준다. 적게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건부지 감가 때문에. 네. 후보지 이행지. 예. 아주 기본적으로 너무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개념이죠. 후보지 이행지. 우리 감정평가 활동상에서는 전 국토를 어떻게 나누냐? 임지, 농지, 택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임지는 또 어떻게 나누는데? 임지는 신탄림과 용재림으로 구분을 하고요. 농지는요? 전답과 수원이죠. 네. 그 다음 택지는요? 주상공이죠. 네. 신탄림은 뭔데? 땔감용 나무를 키우는 숲을 신탄림. 용재림은 우리 가구 가지고 가구 만들거나 이런 책상 만들거나 혹은 집을 짓거나 쓸 때 쓰는 그 나무를 키우는 용재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탄림, 전답과 수원은 이미 다 공부했던 거고요. 그럼 전답과 수원에 이렇게 전이 답이 된대요. 답이 전이 될 수도 있겠고 과수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농지 내에서 서로 전환이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행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탄림이 용재림으로 바뀐다, 이행지라는 얘기죠. 주거지역이, 주거용 토지가 공업용 토지로 바뀌는 게
이행지라는 거죠. 그런데 후보지라는 개념은 이 임지, 농지, 택지, 상호 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후보지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신탄림이 주거용 토지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바뀔 수가 있겠죠. 신도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야산을 다 없애버리고 숲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 아파트 졌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임지에서 택지로 가니까 그거를 후보지, 택지 후보지 이렇게 써놓는다. 택지 후보지. 이런 편말을 그 신도시 할 때는 다 써놓죠. 예. 그래서 수용을 내리고 나면 수용된 그 지역에 택지 후보지 이렇게 써놓는다. 그래서 임지, 농지, 택지 상호 간의 변화가 있다. 그랬을 땐 후보지. 임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택지 내에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이행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음 필지는 토지의 단위죠.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의 단위니까 너무 쉬운 개념이고, 획지는 여러 필지라 할지라도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이 다 비슷하대요. 가격대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그것을 획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필지. 네. 그 다음 맹지. 맹지는 맹지니까 눈이 없죠. 보늘 눈이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에 접한 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 D는 지금 도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D 같은 토지를 우리는 맹지라고 얘기한다. 그럼 맹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찾아가거나 C 찾아가서 길을 터달라고 해야죠. 그래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네. 대지, 여기 대자는 이 앞에 대자하고 터 대자하고 틀립니다. 이건 터를 뜻하는 대자고, 이거는 자루를 뜻하는 대자니까 우리 포대자루 얘기하는 그때 대자입니다. 그래서 자루형 모양의 토지는 이 도로에 접한 이 부분은 적어, 이렇게 좁아. 그런데 안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넓은 토지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토지를 자루 모양의 토지, 대지라고도 합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자, 나지. 나지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나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체 하면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거를 나체라고 하잖아요. 나지라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그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토지로서 사법상의 권리도 없다. 사법상의 권리라는 게 어떤 것이죠?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그러한 땅, 그러한 토지를 나지, 완전히 헐벗었다. 예, 건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상 권리도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꼭 구분해야 되는 건 시험에 이렇게 공법상 권리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돼요,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공법상 권리가 없다라는 토지는 제한 혹은 권리나 뭐 제한이 없다. 이런 거는 용도 지역 지구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죠. 모든 토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토지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토지는 없다. 예, 나지라고 해서 공법상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나지도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사법상 권리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공지라는 거는 큰 건물 옆에 봤더니 공터가 좀 있죠. 거기에서 사람들 뭐 벤치에 쉬기도 하고 흡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공간, 공지. 그거 왜 남겨뒀죠? 왜 남겨뒀을까요?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 자기 토지가 100이라고 해서 여기 전부 다 꽉 채워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건폐율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도 지역지구제 얘기했듯이 거기에서는 다 건폐율 몇 프로 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이니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정해져 있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지는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공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네.
비워둔 땅, 비워둔 토지. 그것을 공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휴한지는 뭐예요? 휴한지는 휴가를 줬다, 휴가. 놀으라고 휴가를 줬다. 왜 휴가를 줬냐?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삼밭 같은 경우에는 5년, 6년 농사 짓고 나면은 1년 정도는 쉬어줘야지 그 다음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잖아요.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는 땅, 휴한지. 공한지는 뭐예요?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남겨둔 땅, 공한지. 그러니까 공한지에 대해서는 세금도 더 물리게 돼 있죠. 70년대, 80년대 중반에는 없어졌지만 공한지세가 있었습니다. 공한지세. 그러나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한지세라는 것도 있었다. 지금은 사라졌다. 이거 나중에 정책 때 또 쓰니까 삼시사회에 기출로도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요. 공한지 기억해 주시고. 유휴지는 뭘까요? 유휴지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니까 전문 용어 그냥 놀리는 땅. 그냥 놀리는 땅. 네, 그냥 놀리는 땅이에요. 유휴지. 그 다음 법지 34회에 나왔던 문제죠. 법지는 법으로는 소유권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사용 가치가 없다. 어떤 땅이기 때문에? 경사면의 땅. 경사면에 있는 땅이다. 여기다 뭐 심을 수도 없고 건물 지을 수도 없고. 네. 오히려 돈만 들어가죠. 여기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여기 암벽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법지,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사용 가치가 없는 땅. 반대로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용 가치가 있는 땅. 어디에 있는 땅? 해변가 혹은 물가의 땅이죠. 네. 그러나 이거는 쉽게 만조위가 되거나 장마철이 되거나 이러면은 잠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은 안 된다. 네. 그러나 사용 가치는 있죠. 네. 해수욕장 할 수도 있고 다 사용 가치는 있다. 갯벌도 있으니까. 예.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 소유권은 인정 안 되는 빈지. 소지는 뭐예요? 소재. 반도체 소재하면 반도체 재료가 되는 그런 원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재료를 말하는데 소지니까 모든 토지에 기초가 되는 재료가 되는 땅. 무엇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그 용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기초가 되는 재료가 되는 땅. 개발 전 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선하지는 송전탑 아래에 있는 고압선이 흐르고 있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 그것을 선하지라고 얘기하고요. 포락지도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도지의 용어죠. 포락지는 물에 잠겨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토지. 그렇죠? 예, 포락지. 예, 물에 잠기면 소리가 뽀로락. 그래서 포락지다. 기억하기가 쉽죠. 네. 이 안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한계지는 그러니까 뭐 감정평가나 건축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지대론, 입지론 가면 리카르도라는 학자가 주장한 거였었죠. 생산성이 제로인 땅. 생산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지,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생산성이 제로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계지. 우리 표준지는 뭔가요? 표준지라는 거 공부하셨나요? 네, 1월, 2월 공부하신 분 마지막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하면서 표준지, 그 지역 내에서 대표성을 갖는 토지, 그거를 표준지라고 하는 거죠. 네. 건축 법령상 주택은 다음과 같이 또 구분합니다. 크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고, 단독주택은 이렇게 단독주택 그 자체,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단독주택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혹은 직장인이 장기 거주로 하는 원룸, 투룸, 대학교 앞에 가면 주로 많이 있는 그러한 형태죠. 이 안에는 욕실은 있어요. 그렇죠? 원룸이지만. 그러나 취사시설은 못하는 게 일반 그 법규상. 그러나 학교 앞에 가보면 대부분
취사시설에 좀 있기는 하죠. 네.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걸리면 벌금 냅니다. 행정지도 받고. 네. 그 다음에 욕실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안 된다. 취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층수는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단독주택은 항상 3계층 이하여야 돼요. 다중주택도 단독주택의 일종이고 또 대표적인 단독주택 또 하나 다가구주택이죠. 다가구주택은 일부는 주인집이 살고 일부는 임대를 놓는 그러한 여러 가구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2층, 3층으로 이루어져서 19세대 이하여야 되고요.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단독주택이니까 3계층 이하만 가능하다. 3계층 이하만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공관이 있어요.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는 거죠.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나온다면 다가구나 다중주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독주택이 뭐 있어요? 그냥 외운다. 어떻게? 단순하게 단다다공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딴따다공. 네, 딴따다공 해주시면 쉽게 암기가 되고요. 이번에 공동주택을 살펴볼게요. 공동주택에는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아파트는 건물 5계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다. 근데 5계층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건물이 6층이어도 5계층일 수 있나요? 무슨 뜻이에요? 차이가? 그렇죠. 사람이 거주하는 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보니까 필로티 구조로 1층에 있는 경우 많잖아요. 주차만 하고. 그러면서 2층서부터 거주한다. 그럴 때는 6층 이상 돼야지 아파트가 되는 거죠. 네. 1층은 안 쓰니까. 다음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고 4계층 이하여야 된다. 사람 거주하는 게 4계층 이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 연립주택. 요즘 연립주택 찾아보기 힘들죠? 옛날에는 연립주택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재건축 해가지고 아파트로 다 바뀌었죠. 지금 거의 연립주택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세대 주택은 흔히들 볼 수 있죠. 이렇게. 네. 다세대. 660제곱미터 이하고 4계층 이하다. 여기도 지금 1층은 여기 1층은 필로티네요. 이거 거주하지 않으니까 1, 2, 3, 4. 4계층 맞네요. 다세대. 이거는 다가구는 될 수가 없겠죠. 4계층이니까. 네. 4계층이에요. 그럼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의 큰 차이는 이 3계층이나 4계층이라는 차이도 있고 더 큰 차이는 뭐죠? 그 가구별로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이 돼서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돼서 등기가 가능하냐 등기가 가능하지 않느냐 차이가 큰 거죠. 다세대는 그냥 임차만 할 뿐이지 내 거로 매매가 되지는 다가구는요. 그러나 다세대는 어때요? 별도로 한 호실을 자기가 매매해서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할 수도 있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게 다세대다. 구분 소유권. 네. 기숙사인 경우에는 학생 종업원 이것도 비슷한데 이거는 종업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공동 취사시설이 하는 이용자가 50% 이상은 거기서 식당에서 사용한다라는 게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자. 아연, 다세기. 다세는 다가구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세기로 암기를 하자는 거죠. 아연, 다세기 하면 공동주택 되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이 있어요. 예. 우리는 조금 전에 했던 건 건축법상 분류였고요. 주택법령상 주택은 일단 준주택이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시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얘기하는 거죠. 오피스텔도 보면은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죠. 사무실로 쓰는 것도 있고. 예. 다중생활주택 시설은 대표적인 게 고시원이죠. 네. 우리가 학교 앞에 있던 건물들은 그건 다중주택이라고 얘기했고 그건 주택이에요. 주택. 그러나 이거는 준주택입니다. 고시원은 오피스텔, 준주택,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은 다 준주택이다. 준주택이니까 1가구 1세대 1주택 뭐 이런 거에 카운트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싱글족을 위해서 만든 그런 건데, 오피스텔도 아닌 것이, 아파트도 아닌 것이, 주로 원룸, 투룸으로 돼서 소형 아파트인데, 이게 단지가 없죠? 그냥 건물 하나만 딱 있다. 왜? 300세대 미만만 가능하니까.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가능한 거고요. 원룸형 주택도 있고, 네, 분양가 상한제가 예외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예외가 되니까, 이거 왜 너무 소형이니까 이거 저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테니까 정부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 최근에 보니까 저기 그 워커힐 앞에 있었던 그 호텔 부지를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고 처음에 추진을 했다가 이거 완전히 계획을 바꿔버린 게 있어서 아파트를 분양한 데가 있었죠. 네. 거기는 뭐 평당 1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강변이라고 해가지고 네. 평당 1억에 분양을 했어요. 자,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류는 끝났고요.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도 예, 특히 자연적 특성 관련해서는 매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중요한 파트입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첫 번째 부동성입니다. 부동산이니까 토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단어들을 무조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화, 국지화, 지방자치단체 조세 수입의 근거고 임장활동. 임장활동은 내가 직접 찾아가 봐야 된다는 거죠. 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지 토지를 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이렇게 우리 선반이나 이런 데다 걸어놓고 골라 가지세요 이렇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네, 직접 모시고 손님을 모시고 가봐야 된다. 외부 효과. 주위에 뭐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내 토지의 가치는 달라진다. 공원이 생긴다. 그러면 내 토지의 가치는 올라가겠지만 내 토지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 생긴다. 핵발전소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확 떨어지겠죠? 그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내 토지 가치가 달라지는 걸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우리 이제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치 형성 요인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는데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적이다이죠. 예, 중요하다. 지역 요인. 그래서 지역 요인에서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면 지역은 또 어떻게 세분화시켰어요? 인근, 유사,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나눠졌죠? 기억나셔야 되는데. 네, 지역 요인 분석은 이렇게 세 군데로, 세 개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부증성. 토지는 생겨나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생겨나지 않죠. 서울시에 있는 토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가고 문제. 그 지가고 문제 때문에 소득에 불평등이 생겨나는 거죠. 물리적 공급이라는 거는 토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 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직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수요함수, 공급함수, 토지의 공급함수를 보면 공급 곡선, 여기 가격, 왼쪽에, 오른쪽에는 수량. 관계를 보면 아무리 토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증가하지 않고 딱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죠. 고정이다. 따라서 이렇게 수직인 공급 곡선이 생겨나고 수직인 공급 곡선을 우리는 얘기하기를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 가격 이렇게 움직이는데 반해서 양은 고정이다. 하나도 안 움직인다. 고무줄 생각해보면 고무줄은 조금만 당겨도 많이 늘어난다. 그거를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많이 힘을 가해도 하나도 안 늘어났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수직인 공급곡선, 완전 비탄력적인 물리적 공급곡선을 갖는다. 희소성에 의해서
희소성이란 단어하고 매칭이 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집약적으로 최유효 이용, 가장 적합한 이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만족도가 크겠죠. 수요자끼리 서로 경쟁하는 원인이 되고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영속성이라는 거는 물리적 감가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사용해도 토지는 계속 있다. 그죠? 네. 이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죠. 경제적으로는 또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토지의 가치는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으로 분리가 가능한 이유는 영속성에서 생겨납니다. 만약에 영속성이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없겠죠? 나만 써야죠. 네.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분리하게 되는 거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 근거가 되고, 직접환원법은 뭐였습니까? 우리 감정평가 방법에서 직접환원법은 이런 거였었죠. 기대 순수익을 뭘로 나눈다? 환원율로 나누면 이것이 수익가액이다라는 것. 이렇게 구하는 방법. 이게 직접환원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 순수익을 임대차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환원법이 적용이 되려면 영속성이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부동산 관리가 중요하죠. 계속 쓰려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없어지지도 않는데 없어졌으니 다시 생산해야 된다는 그때 이론은 적용될 수가 없겠죠. 자,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 다 토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토지다. 서울시에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광진구에 있느냐, 어디 강남구에 있느냐, 혹은 강서구에 있느냐 다 다르죠.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리고 광진구 내에서도 번지수 각각의 지번이 붙어 있는 필지마다 다 다르죠. 토지는. 그래서 표준지 선정에 어렵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배제가 된다. 만약에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삼성 레미안 32평 아파트와 노원구에 있는 삼성 레미안 32평 아파트와 제주도에 있는 삼성 레미안 32평 아파트는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네. 따라서 일물이면 하나의 물건이면 하나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그 일물일가의 법칙은 적용될 수가 없죠. 네. 그 다음 비표준화, 비조직성, 거래가 잘 공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일찍의 개별 분석 근거가 되기도 한다. 왜? 다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공매도, 우리 주식에서 공매도는 잘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 지금 현재 공매도 좀 막아놓고 있죠? 공매도가 뭐예요? 자기 계좌에는 그 주식을 산 적도 없어.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거죠. 왜 팔아요? 떨어지면 되사서 갚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없는데 판다. 그거를 공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은 이제 꼭 우리나라는 그냥 순수한 공매도는 애당초부터 안 됐고요. 빌려와서 파는 거.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갚는다. 이게 주식을 대차해서 공매도 후에 판다. 이게 대차 거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는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 101동 101호 우리 부동산 아파트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거 공매도 하고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다. 이런 게 어렵겠죠? 다 다른데 그걸 누가 맞춰서 매매하기도 어려운 거고, 따라서 공매도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식과는 달리. 개별성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특성, 기술적 특성, 마지막 인접성입니다. 인접성은 붙어있다, 붙어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외부 효과죠. 아까 고정성에도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고, 용도가 대체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아니면 붙어 있으니까 A가 아니면 B라도 써먹으면 되겠다라는 게 대체 가능성인 거죠. 인접성.
그래서 우리 물리적 특성은 5개. 어떻게? 네, 부부, 영계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부부가 영계인 사람들이에요. 네. 자, 인문적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리적 특성을 받고 인문적 특성이라는 건 사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는 거죠. 달라진다. 용도의 다양성. 우리가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그 토지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공급 곡선. 그러나 이제 용도의 다양성 생각하면 대지다라고 하면 대지는 처음에는 딱 고정이 돼서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야산을 개간을 해서 혹은 뭐 갯벌을 개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대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건 물리적으로 새로 생겨난 거예요? 재생산된 거예요? 물리적 재생산인가요? 야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대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다. 그거는 용도상으로만 바뀐 거지 그 토지 자체는 달라진 게 없다. 용도가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전답이 만약에 대로 바뀌었다. 야산이 대로 바뀌었다. 이거는 다 뭐예요? 경제적 공급, 용도의 변경,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경제적 공급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에 따라서 전답이 대로 더 바뀌게 되면 그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공급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바뀔 수 있겠죠. 토지의 공급곡선은. 토지의 공급곡선을 이렇게 우상하게 그렸다. 이 얘기는 토지에 경제적 공급이 있었구나.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할 합병 가능성도 있나요? 우리 토지 합쳐가지고 한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 토지로 만들 수도 있고 한 필지 토지에 따로 분할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등기를 합칠 수도 있고 등기를 분할할 수도 있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위치도 달라질 수 있죠. 상대적 위치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전답 있는 완전히 농촌이었지만 지금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진행되면서 일산이라는 데는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뭐 도시가 완숙되어 있는 도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네.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세 가지 성격을 우리는 토지를 인문적으로 구분하는 특성이다. 용도의 다양성, 분합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네, 마지막으로 총론 마지막 파트입니다. 표준 분류 산업 부동산이 표준 산업 분류 체계에서 어떻게 속하는지 요거는 잠깐 쉬셨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